때는 조선시대 한 선비가 영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그는 서둘러 머물 곳을 찾아야만 했다. 이거 큰일이구나.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으면 어쩌지 걱정이 밀려오던 찰나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서름한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그리로 향했다. 지나가는 길에 하루만 묵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날 이 일에 다의 모를 두드리자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집주인은 불청기비 등잔이에 불쾌한 기세를 감추지 못했다. 내 아이가 미독하오. 지금은 손님을 맞을 겨를이 없어. 게다가 먹을 것도 다 떨어졌으니 다른 데를 알아보시지요. 그 말과 함께 집주인은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어둡고 처음 보는 고을에서 길을 헤매던 선비는 다급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청했다. 몸을 뉘을 수 있는 본당만 있으면 됩니다. 헛간이라도 괜찮으니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몇 차례 사정한 끝에 마지못해 선비의 첨을 들어준 집주인은 투덜대듯 말했다. 저쪽에 다리가 하나 있으니 거기서라도 쉬어보시오. 방사 인사를 전한 선비는 집주인이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와 거미줄이 수북한 허름한 헛단이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길을 걷느라 온몸이 지친 선비는 그런 곳 따위에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이 짐을 풀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시 후 밤 한편에서 묘한 한기가 느껴졌다. 당시 계절은 한여름, 더위가 극심할 때였다. 선비는 이상하군. 여름인데 왜 이렇게 서늘하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두운 속에서 자신의 빤히 바라보는 한 노인의 형체를 발견했다. 누구시오? 그 노인은 머리가 시끗기끗한 노인이었으나 그 눈에는 눈동자가 없었고 얼굴엔 검붉은 반점이 얼룩덜룩하게 퍼져 있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차에도 그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구만. 그 주인돈 참으로 성의가 없지 않은가? 등골이 서늘해질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물었다. 혹시 그자나 자네에게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던가? 선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네.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글치 부엌엔 고기며 쇠고기며 잔뜩 싸려 있다네. 내게 먹을 걸 주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으로 둘러댄 게지. 노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치 웃음이를 들은 듯 크고 지이하게 웃어댔다. 내가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줄까? 무엇입니까? 오늘 밤 그 인색한 대가로 내가 그 집 자식을 죽일 거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나가려 했다. 선비는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사람도 아이가 덤들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발 그런 일로 죄 없는 아이를 죽인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노인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고작 허름한 꽃 하나 내주었다고 고마워하라니 말이 됩니까? 나는 점심이 사정을 했는데도 끝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네. 먹을 것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말이지. 노인은 선비의 팔을 뿌리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자 선비는 그대로 단단하게 엎드려 반절이 뒤기 시작했다. 그는 일색한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머물 곳 하나라도 내어준 건 감사할 아닙니까? 주인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만일 그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면 더는 미워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선비의 간청이 이어지자 노인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다. 좋네. 특별히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파유려 보게.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말이야. 그 말을 남긴 노인은 갑자기 허공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선빌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노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엔 분명 사람의 다리 모양대로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다.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야. 그는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주인을 불렀다. 이보시오. 어서 나와 보시오. 잠시 후 파란 얼굴의 집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자리 하나 내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요? 하지만 선빌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그 말은 다소 황당해 보였지만 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집주인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고열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얼굴엔 화연 종기가 가득 퍼져 있었다. 곧 죽음을 앞둔 듯한 아이의 상태를 본 선비는 급히 말했다. 당신 집에 있는 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감을 모두 꺼내 덕쪽에 상을 차려두시오. 그 존재는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더는 그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이에 집주인은 서둘러 도어에서 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감까지 꺼내어 상 위에 정갈하게 차려 올렸다. 선빌은 준비된 제사상 앞에서 술잔을 여러 차례 올리며 절해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도디 이 죄 없는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자 잠시 후 죽은 듯 보였던 아이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다니 갑작스레 지이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이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 달라지는 목소리로 배고픔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 기적 같은 모습의 집주인은 본능적으로 상 위에 올려둔 음식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려 했다. 아들아, 이걸 먹어보거라. 하지만 그 순간 선비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손대지 마시오. 그 음식은 지른 귀신께 올린 제사 음식이니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의 손은 제사상 위 접시를 붙잡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잡은 접시는 마치 천근만근의 무기가 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묘한 저항감에 놀란 집주인은 얼른 손을 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 저도 제사 음식 좀 주세요. 아이는 여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상 위의 음식을 애타게 찾았지만 선비와 집주인은 말없이 사마대 엎드려 연신절하며 단청했다. 도지. 이 아이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아직 곧또 키우지 못한 식년입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소서. 그 순간이었다. 상 위의 그릇과 집기들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술잔이 들리고 수저가 곰지미에 떴다. 그 모든 움직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직접 음식을 먹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갑자기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덜컥 하고 떨어졌다. 동시에 아이는 물음을 멈추었고 숨결은 점점 잔잔해졌다. 놀란 집주인이 달려가 아이를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열이 떨어져 있었고 아이는 고르게 숨을 쉬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비는 난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집주인은 연실 선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전했다. 들어가 선비는 문득 궁금한 듯 조심스레 물었다. 그나저나 아이가 앓은 병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집주인은 말문을 잠시 닫았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마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 그 노인. 그는 마마신이었구나. 두참,
즉 마마라고도 불리는 천연두는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발진이 돋고 죽을 듯한 고연에 시달리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곤 했다. 그 전염성은 매우 높아 양반과 성인, 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퍼졌고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500년간 50회나 기록된 재앙이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식구 중 누군가 마마에 걸리면 그나 나을 때까지는 가족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옛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병을 마마심이라는 귀신이 옮긴다고 믿었으며 마마라는 명칭도 바로 그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귀신은 왕이나 왕비에게 붙이는 존칭 마마처럼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고 한번 들어오면 절이나 지도로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엔 발리 방법이 없다고 여겨졌다. 또한 마마씨는 질투심이 많아 자신 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기에 천연두가 퍼진 집에서는 다른 제사를 절대 지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마마씨는 조선 백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위 이야기는 조선 초기 물신 방주몽이 쓴 천해록에 전해지는 기록으로 마마심에 얽힌 또 다른 지이야기라도 이 책에 실려있다. 어느 날 섬을 다진 선비가 염난지남으로 참하던 길이었다. 외진 산길을 한참 뒀던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하게 길게 늘어선 흉렬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바나나 보니 말을 탄 선비가 앞장서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일렬로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흑빛 얼굴에 모두 같은 종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선비는 직감적으로 숨을 죽이고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를 흉렬을 이끄는 선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삼키며 경악했다. 이럴 수나. 저 사람은 그는 바로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절친한 벗이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숨을 고르지 못한 그는 실수로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 소리를 들은 듯 말 위에 있던 선비는 흉렬을 멈추고 그가 숨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죽을 것의 얼굴은 생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피부는 서거 희골이 드러나 있었고 이목구비는 무너진 채 요기와 다를 바 없었다. 선비는 몸이 굳어 도망칠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예선 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참으로 오랜만이군. 조심스럽게 눈을 뜰 선비는 벗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쩌다 이런 데서 자네를 보게 되었군. 말투는 생전과 다를 바 없었고 그 은근한 분위기에서 해치려는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자네는 분명 몇 해 전에. 그러자 멋은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나는 죽었고 지금은 마숨이 되었네. 단숨이 퍼뜨린 병이 이제 전기에서 영남으로 향하고 있지. 저 아이들은 모두 내가 퍼뜨린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이라네. 벗의 말에 선비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 하나같이 마마로 인해 종기가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선비는 믿을 수 없었다. 생전에 그 벗은 지극히 온화하고 타인을 해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네처럼 어진 이가 어찌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이건 내가 알던 자네가 아니네. 그러자 멋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런 운명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만의 선비는 멋이 자의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를 진심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걸세. 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내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남아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벗은 만없이 고개를 숙인 채 김씨의 간절한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의 얼굴엔 씁쓸한 기색이 어렸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자네, 말이 많군. 그래도 이유야 어떻든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지. 그런 생각을 해줬다니 다행이야. 그렇게 말한 것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 위로 올라탄 채 선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몸조리 잘하게나. 이제 자네를 다시 볼 일은 없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말머리를 돌려 아이들과 함께 몇 걸음 옮겼고 이내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법과의 그 약조가 있었기에 김씨는 곧바로 발걸음을 재촉해 세제를 넘어 안동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이르자 포졸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곳은 마마나 터진 지역이요.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소. 보라나시오. 김씨는 속으로 탄식했다. 그날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한 그는 재빨리 포졸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 안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도디 들여보내 주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로 들어가려는 그의 간청에 포졸들은 의아해했으나 결국 김씨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었다. 한 번 들어가면 전염병이 잦아들기 전까진 나올 수 없어. 정말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으로 들어선 김씨의 눈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길가엔 원돔의 종기라 뒤덮일 시체들이 즐비했고 고요한 마을 안에는 산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집 앞에서 단숨이 사람의 숨결이 믿겨졌다. 그 집 안에서는 한 부부가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뺨을 적시며 통곡하고 있었다. 김씨는 반급히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긍심만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씨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럼 먹과 종이를 구해 주십시오. 도구가 훈급히 준비해 온 먹과 종이를 받아든 김씨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는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네는 나와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 무고한 아이들을 지렸네. 생전에 지녔던 어진 마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다. 나는 자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은 결코 옳지 못하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완생을 꿈꿀 수 있겠는가. 자네를 불쌍히 여기며 지금이라도 생단을 바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그는 편지를 태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제를 올렸다.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며 오랜 시간 반절이 길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먹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살았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김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김선비님의 덕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우리 마을은. 그날 밤 김씨는 들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밤중 문방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척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기척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의 버디였다. 미안하게 되었네. 이 고을 사람들의 죄가 많아 벌을 주어야만 했거든.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나도 어쩔 수 없었네. 나는 마지막 남은 자와의 약속을 지켰어. 김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에게 말했다. 고맙네. 그게 자네의 진짜 모습 아니었겠는다. 그 말에 벗은 미소를 짓고는 이내 허공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전하던 집안의 한밤이는 이렇게 말했다. 마마는 전쟁의 살벌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으며 생겨난답니다. 이 담을 옮긴다는 마마씨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무속 이야기 속 존재다. 그래서 마마나 들끓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신이 앞에 제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난다. 그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마마를 다스릴 힘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다. 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라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기록해 두는 바이다. 그렇게 한 시대를 덮었던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 키어난 작지만 단단한 숙명과 약속이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 해는 이미 서쪽 끝으로 기울어 있었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모술을 해야 할 처지였다. 이참은 그런 선언 속에서 조용히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곳을 한번 지켜봅시다. 별일이 없으면 머물고 아니면 떠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다 완전히 저물 무렵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의 남쪽 끝자락 남산 깊숙한 성기슭에 자리 잡은 한 외딴 집이었다. 집은 과연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듯 허름하다 못해 스산하고 음산한 기운마저 방돌고 있었다. 이창과 형제들은 우선 온통 잡힌 거미줄과 먼지를 털어내며 짐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방을 정리하고 자리를 타던 중 형제 중 한 명이 이창의 뒤탄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형님, 저기 이상한 문이 하나 보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방 구석에 사다리로 이어지는 파란 문이 하나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문이었다. 이창과 형제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꺼림칙한 기호를 느낀 이창은 곧장 사다리에 올라나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던져보았지만 파란 문은 굳게 잠겨자며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촛불을 가져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몇 가지 물건들이 보였다. 작은 괴짝 하나, 밝고 해진 검은 고무신 한 짝,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뾰족한 나무 토막들이 놓여 있었으며 방 가장자리에는 맨 심주마 올려진 작은 교자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게 대체 뭔가요? 이차는 심주의 글씨를 보려 했으나 달아나는 어두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형제들이 묻자 이차는 수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아마노 전 주임이 남긴 작동산이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다리에서 내려온 이차는 모능질에 들러 얻어온 술과 간단한 안주를 꺼내 형제들과 윷놀이를 시작했다. 밤을 즐기며 두려움을 떨쳐내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이찬과 형제들은 웃고 떠들며 밤을 보내고 있었고 잠시나마 그 음산한 분위기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 2번 정도 윷놀이를 하고 있을 무렵 형제 중 한 명의 얼굴이 붓더니 조용히 입에 손을 대고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모두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과연 어딘가에서 기이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검은 볼을 파는 소리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소리 뒤로 여러 사람이 잡담을 나누는 듯한 문성거림도 함께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조금 전 이찬이 들여다봤던 다락방이었다.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되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듯 공포심은 더욱 깊어졌고
이내 바닷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푸른, 푸른, 푸른. 문이 열리려는 듯 요란하게 흔들렸고 이찬과 형제들은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형제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어서 이 집을 나갑시다. 그러나 이찬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주머니 탈을 꺼내들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우리는 발 곳 없는 몸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떠돌며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어. 차라리 지금 저 귀신들과 맞서 보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다리로 향했다. 바닥이 올라선 이찬은 팔을 쥔 팔을 들어 바람문 안으로 힘껏 찔러 넣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멈추었다. 점점이 흐르는 사이 형제들은 반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이찬이 팔 옆에서 갑자기 창문을 뚫고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손은 마치 이찬을 들여는 듯 팔을 비틀고 팔을 휘두르며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란 이찬은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고 그 충격에 팔을 놓쳐버렸다. 이어질 소란 속에서 바람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나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봄토에 질린 이찬은 기념을 내지르며 형제들과 함께 짐을 뛰쳐나와 도망쳤다. 흉과 MI 그대로 흉한 일이 일어나는 집이나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흉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며 조선시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동양에선 예로부터 집이 오랫동안 기워지면 음기가 짙어져 귀신이 붙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숨긴 곳이 바로 흉가였다. 풍수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는 흉간을 극도로 꺼려 했으며 사람들이 떠난 버려진 짐은 종종 그 가문의 논란을 상징하기도 했다. 조선 숭배를 중시하던 당시의 문화에서 흉간은 그 자체로 깊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도성에서 사고로 사람이 죽은 임다나 있으면 그 짐은 흉가로 분류되어 혈관에 털리곤 했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흉가의 위치와 그 짐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금동에 있었던 집의 지름의 전공전만 또는 소공동의 남별공 등이 그러한 예로 언급된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흉가는 단순히 짧은 기록에 머물지 않고 귀신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등장할 만큼 반복적으로 기록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흉가란 단순한 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바로 그곳 장충동 2가 이렇게 있었다는 옥사동 흉가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물신 민반이 자신의 기록 천회록을 통해 참지히 전하고 있다. 이찬과 형제들이 당한 끔찍한 봉변 이후 사dom에 흉가가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도섬 안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일대 근처에도 얼씬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한 인물만큼은 오히려 눈빛을 반짝였다. 도섬 안에 주인 없는 집이 있다 하는다. 그는 조선을 휩쓴 시찬의 전란으로 인해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 집안의 기만을 모두 잃은 그는 모갈 곳조차 없이 떠놀며 지내던 처지였고 남들은 불길하게 여기는 그 흉가를 오히려 진해로 받아들였다. 퍽거디 뭐에 그리 무섭단 말인다. 공짜로 집 하나 얻을 수 있는 뒤는 아닌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여종 하나를 데리고 곧장 사dom으로 향했다. 미리 흉가에서 있었던 일을 수소문에 들은 그는 그 요사스러운 다란의 물건들만 처리하면 괜찮을 것이라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건 저 다락 속 물건들이지 귀신이 따로 있겠는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바닷물을 부수고 안에 있던 대짝, 고무심, 뾰족한 나무 토막들, 신주까지 모두 끌어내어 뜰에 모아두었다. 그리고는 여종에게 명했다. 이 요만한 것들에 불을 붙여다. 케어 없애면 그만이다. 이내 물건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금세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는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도 물건들의 형태는 전혀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뭔가 이상하다. 불길 속으로 반환한 그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물건들이 전혀 그을리거나 타지 않고 있음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종이 이상한 신음을 토했다. 나리, 살려주세요. 이상한 기색이 느껴져 돌아보니 여종은 눈이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러다 마치 누군가에게 줄을 끊긴 인형처럼 바닥에 털썩 쓰러지더니 그녀의 몸 군원 9곳에서 선지처럼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피가 번지자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마치 온 집을 삼킬 듯 터무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 속의 물건들은 여전히 아무런 손상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겉옷을 벗어 불을 껐고 아까 꺼내온 모든 물건을 다시 바람에 넣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는 여종의 싸늘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한 채 그 짐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이후에도 목사동 흉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원침이 장전만큼이나 큰 개수롭 하나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커졌고 어떤 청년은 코레로 그곳에 들어갔다나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천해록에서 인반이 목사동 흉가에 관한 이야기만 따로 시찬에 기록해 놓았다는 점만 보아도 그곳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도대체 그곳의 귀신들은 누구이며 무엇이었을까?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사돈, 즉 지금의 장충동 일대는 조선 도섬 안에서도 특히 임기가 강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바로 임들에는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던 관이문이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단종 도기 운동의 주동자였던 성산문은 이 일대에서 세조의 미에 청염당한 뒤 그 시신이 팔도에 나눠 묻히는 극혐을 당했다. 그의 가족은 멸문지환을 입었고 여자들은 관비와 지생으로 전락했으며 남자들은 어느 날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한때 조선 개국 1등 공신 가문이었던 그 집안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때는 조선 연산군이 통치하던 암흑의 시대. 그 성씨 가문 중에서도 살아남은 한 인물이 있었다. 이름은 선우. 그는 어릴 적부터 몰락한 집안의 반드시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기필코 20년념하여 다시 우리 성씨를 조선의 이름으로 세우리다. 서무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불을 밝혀 공부하며 과거 시험에 도전했고 마침내 여러 번의 낙방을 거쳐 극지에 성공했다. 비록 말단 관직이었으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 그러나 하늘은 끝내 그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산군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저자는 북문 때 내가 불렀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의 당긴 뜻도 불경스럽다. 저놈을 당장 본장에 처하다. 그렇게 서무는 하루아침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폭구를 끌어내리리다. 그리고 절망의 늪 속에서 그의 귀에 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전해졌다. 서무 자네, 자네처럼 뜻을 품은 대신들과 함께 새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네. 함께할 생각이 있는가? 그것은 영고였다. 잘못되면 선족이 면하는 큰 죄였다. 하지만 서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내 조상들을 엿보이고 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반드시 뜯어내리겠다. 그의 결정이 다져올 결과는 아무도 몰랐지만 서무는 마침내 큰을 미를 걷는 운명을 택한 것이었다. 그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가 다시 목사동의 흉가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모든 것은 곧 다가올 어둠 속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않겠는가. 설령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나라를 위해 한 번쯤은 큰일을 도모해 보겠노라. 그날 밤 선우와 함께 뜻을 모은 이들은 새벽녘을 둔탁 동으로 진격했고 마침내 연산부를 퇴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복검생 진성대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온립하게 되었다. 연거는 실패하면 반란이 되지만 성공하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된다. 그날의 반정은 그렇게 기록되었고 왕조의 전통성은 뒤바뀌었다. 신하들이 임금을 퇴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운 그날 이후 조선은 명실공히 신하들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선우 역시 반정을 지지하고 있던 공으로 크게 인정받아 드디어 오랜 한을 씻고 환한 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몇 해 뒤 다시 벼슬길에 복구하며 방어의 굴욕을 떨쳐내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관직 생활은 그렇게 빛을 발하였고 마침내 그는 염원하던 익신양명의 꿈을 이루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정에는 다시 어두운 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풍부 세력이 날로 권세를 부리자 이에 불안함을 느낀 중종은 그들을 견제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고자 했다. 바로 조광조와 그의 살림 세력이었다. 조광조는 임금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각종 기역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그 기역은 훈고 세력이 숨통을 조이는 듯한 기세였으며 양미를 시탈하고 노비를 늘려 부를 축적하던 이들의 행태를 철저히 전환하였다. 죄가 있다면 지휘고안을 막론하고 탄핵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조광조의 단호한 기역 앞에서 반점으로 한건 부리던 훈고 세력은 점차 입지를 잃고 깊은 위기 의식에 빠지게 되었다. 선우 또한 그의 예리는 아니었다. 그는 한때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조광조의 살인 세력이 이에 반대하며 그 임사 명령을 만화선 것이었다. 선우는 한 집안의 수령을 맡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명을 더두어 주십시오. 결국 중종은 그 뜻을 받아들였고 서무는 코안에서 수렴 자리를 놓쳐야 했다. 그 시절 연산군 때처럼 목이 날아나거나 유배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서무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더욱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라고 어찌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단 말인다. 그렇게 회한과 분노가 엉겨있던 어느 날 서무에게 다시금 기회가 찾아왔다. 중종이 조광조에게 주었던 총애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조광조의 기역은 공신명단에서 공이 적은 자들을 삭제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는 중종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공신명단에 손을 댄다는 건 곧 나의 전통성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다. 중종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조광조가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훈고가 앉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무를 포함한 조광조 반대파들에게 은밀한 밀지가 내려졌다. 점들은 오늘 밤 조용히 궁에 들어가 조광조를 탄핵하시오. 서무는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돋받쳐 올랐다. 드디어 이 서러움을 씻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궁에서는 뜻밖의 소란이 벌어졌다. 승질은 곧장 바깥으로 나나 사태를 파악하려 했고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다. 동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섬돌 아래로는 횃불을 든 군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노래와 듣기 발걸음을 옮기던 승진은 몇몇 대신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나다 물었다. 대체 어찌에 궁에 들어오신 겁니까? 그러자 한 대신이 말하였다. 전하에 급한 부름이 있었습니다. 허나 전하의 명은 전문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명을 들은 바나 없는데요. 그때였다. 판전에서 임금의 명이 전해졌다. 전하께서 교지를 내리신다 하오. 안으로 드시지요. 이해할 수 없는 성함의 어리둥절한 승진은 판전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나 그를 만나서며 말했다.
왜 이러시오? 명을 듣지 못하였소? 그를 만나선 이는 다름 아닌 선우였다. 명은 자네가 아닌 나에게 떨어진 것이오. 썩 뒤튀시오. 순지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선우는 거칠게 밀쳐내며 훌로 판전 안으로 들어갔다. 돛을 내놓아다. 그는 사관에게 미쳤고 이내 탄전 밖으로 나와 종점 앞에서 조지를 읽어내려갔다. 조광조는 사사로이 방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으니 내사한 조광조와 그 무리들의 파짓하고 소마다. 그것은 중종이 조광조를 두려워해 기습적으로 내린 판액이었다. 조광조는 포갑되어 우리 군부로 악송되었고 그의 집근대 역시 함께 끌려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중종은 조광조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기한 정도면 충분하겠지. 흥부 대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종은 단호히 명했다.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곁에서 함께 뜻을 나눴던 조광조에게 그렇게 쉽게 사형을 명하다 함께 들에 탄핵한 대신들조차 크게 놀랐다. 전하, 조광조가 죄가 있다 하나 이는 너무 과한 처사이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엎드려 가난했으나 중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그렇게 조광조는 조선 개혁의 꿈을 안고 결국 사약을 들게 되었다. 그 뒤로 선우의 마음에는 다시금 불안과 서머함이 찾아들었다. 나는 권력의 손에 넣었지만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그 밤 어쩌면 그의 내리엔 목사동 흉가에서 들었던 선긋한 검은고 소리와 누군가의 처연한 물음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신들이 하루같이 엎드려 통곡하며 임금에게 반참하자 중종은 결국 사형 대신 기양의 명안을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명을 내려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리하여 조선을 휘몰아치던 기억의 바람은 허무한 죽음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사건이 훗날 기묘사화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사화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선우였다. 그는 조광조를 탄핵하고 몰락시킨 공으로 인해 다시 덧을 길이 열렸다. 그러한 살인에 의해 가로막혔던 관찰사 자리를 거쳐 마침내 경족판서에 이르러 조선의 경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는 과거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권세와 출세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권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겨우 8년. 그러한 누린 영화는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다른 판에게 휘말려 다시 조정에서 밀려났다. 이번엔 뒤면의 탄핵이었다. 그를 지은 제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봐도 조광조에게 씌운 것과 똑같은 동담죄였다. 전하 선우는 사사로이 동담을 이루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되풀이 되는 역사의 조롱처럼 그에게 돌아왔다. 그란의 수고가 이리도 모색하구나. 그렇게 선우는 다시 관찰사로 자천되어 먼 경상도로 참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선점을 베풀고 아낌없이 은혜를 나누며 지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과거 자신이 죽음으로 몰았던 수많은 이들. 그들의 원혼이 그의 지옥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낮잠을 자던 중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언가 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혼란 속에서 눈을 단순히 떴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자신의 뒤 위에 잔란한 임단의 다리 하나가 벌컥 얹혀 있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의 몸 주위에는 뜸칫하고 이룰 수 없는 형체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사지가 없거나 얼굴이 찢긴 채 튀투성이가 된 귀신들.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정신이 나날 듯한 고통 속에서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귀신들은 계속해서 그의 꿈속에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어있을 때에도 그 형체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각에 시달리게 되었다. 전원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 죽이러. 그는 매일같이 기명을 지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여겼고 온갖 약을 써보고 무당을 불러 애를 풀어보았지만 아무것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조정의 덫을 내려놓고 싶다고 참아왔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대는 아직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사사로운 단정으로 직무를 튕기칠 수 없어.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는다. 영서다. 영서해다오. 그는 괴로운 손에서 신음을 흘리며 나날을 보냈고 마침내 열흘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를 죽인 것이 과연 조광조와 살인의 원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가슴 깊이 남은 죄책감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을까? 듣자 하니 호조 천난 이도의 집에 아직도 그것이 있다고 하더군. 조선 전기의 관료 이도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늦은 밤 그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다. 잠결에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야, 이야, 문 좀 열어다오. 열어주겠니? 둘은 잠에서 깨어 누군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 익은 목소리였다. 어서 열 거다. 나다. 내 고모다. 고모님? 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고모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했다. 몇 차례나 물을 재촉하는 그 소리, 결국 그는 비몽사몽 문을 열었다. 발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기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밤 안으로 스며들었다. 물론 그는 곧장 길을 돌아보았지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날 밤은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목소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또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어디 있니? 이야, 어디 있니? 이번엔 그 목소리가 그의 집안 모두에게 들리기 시작했다. 놀란 집안 식구들은 귀를 말았고 머슴살아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이도가 있는 설원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에 달아나자 그는 설원채 아래 기둥 너머로 치마를 입은 여인의 다리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어디 간 거니? 어디 있지?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그 자리를 맴돌다가 머슴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그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온지린다. 이쪽으로. 놀란 머슴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하였다. 그녀는 누마루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딴 위를 걷듯이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 형체가 드러났다. 내가 여기 있구나. 그것은 상체가 없는 다리뿐인 여인의 형상이었다. 종이로 된 심치마 아래에는 마치 실을 칠해놓은 듯 새까맣고 바싹 마른 조다리만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 지리한 광경의 머슴은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실성한 채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집안 식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단방의 고모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침 안에 맴돌았다. 내 자식들은 날 잊었구나.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여러 해를 굶었더니 몫이도 배가 고프구나. 어서 상을 내어놔라. 놀랄 사람들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지망을 써놓고 상을 차려놓았다. 그러자 잠시 후 어젯밤 들려왔던 것과 똑같은 손뜻한 발각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이 저절로 넘어졌고 이어서 누군가 기벌스럽게 음식을 오곡오곡 입에 넣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차려진 음식은 하나둘 사라졌고 이도의 가족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후 이도의 집안에서는 수시로 귀신을 위한 음식을 차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귀신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집안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다. 돛도망을 확인해 보거라. 소뚜껑이 덜 닫혀있다. 저승 가는 길에 쓸 노잣돈으로 쓰려 하니 재산은 모두 대첩 안으로 옮겨두도록 하여라. 그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모리해졌으며 조금이라도 귀신의 뜻을 거스를 낮추면 곧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 오롬하느냐? 당이 내 뜻을 어기려 하느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매번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점차 그 목소리에 대한 의문이 찌어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저게 정말 고노의 염원일까? 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처음엔 고노의 목소리라 믿었으나 귀신이 밤을 먹을 때마다 지만을 내던지고 산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귀신이 맞기는 한데 고노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두리의 부임이 난탄을 몰래 불러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무당을 불러 고모님을 달래드리고 염원을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있던 방 안의 종이문들이 일제히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붕 위에 뒤마다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놀란 부부는 급히 몸을 튀하며 마루를 지나 집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의 머리만 한 돌덩이가 날아들어 아내의 머리를 단타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내를 본 이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외쳤다. 놈은 누구냐?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 이 괴이할 사건은 곧바로 도섬 전체에 퍼졌고 마침내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전하, 도섬 안에는 요기가 많사옵니다. 특히 호조자란 이두의 집에는 여기가 나타나 만회하고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집안에 뒤흔든다 하옵니다. 당시 도섬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잇따르고 있었고 이두의 집 외에도 얼마 전 영의정 정찬의 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터였다. 이 신하들은 강력한 조치를 건의했다. 전하, 도섬 안에 귀신이 찬보라니 화포를 쏘아 이를 물리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성종은 함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로부터 보름 뒤 성종은 직접 이들을 불러 귀신의 실상을 물었다. 듣자 하니 이대간의 집에 요기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떠한다? 이들은 천백한 얼굴로 아뢰었다. 전하, 앞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식솔들을 이끌고 다른 집으로 옮겼사오나 귀신은 따라왔습니다. 때 역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결국 다시 돌아왔사온데 그제야 여기가 사라졌사옵니다. 하지만 들켜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은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내고 여러 반칙을 시도했으나 끝내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는 얼마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한 병에 걸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조선 전기의 무이실 성향이 자신의 저서 영재초마에 기록해 남겼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이두의 집에 나타난 귀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양쪽 다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 빛이 시처럼 검다 하여 양쪽 고시여치라 부르노다. 이 말에서 유래되어 후대 사람들은 그 귀신을 줄여 고시여치라고 불렀다. 이란에서는 그 귀신이 무덤이 훼손되어 성체를 잃고 떠도는 만자의 혼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다.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닌 누군가의 한이 깃들어 몸을 잃고도 세상에 남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마의 고모의 염원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였을까?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있다. 폭치무민, 의 제목으로 벌을 진 자다. 결국은 스스로 그 죄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토록 배령날심에 혐오하던 이 판서가 단 하나뿐인 아들이 희귀한 병에 걸려 죽음에 가까워지자 믿지도 않던 무당과 도사들을 불러 모으며 지토란이라도 잡고 싶어 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많은 곳, 전국 각지의 무당들의 한곳으로 모으는 부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보름 안에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그만의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그는 무거운 벌을 내렸다. 그 잔혹함은 실로 산산이산이었다. 이 아이와 같은 얼굴을 만들어주지. 인도를 달고 무당의 얼굴을 짖으며 아들의 병든 얼굴처럼 흉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와 보상을 쫓는 무당들은 불나방처럼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 섬지 못한 채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렇게 이 판서는 자신의 승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듯 씁쓸한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몸종 하나나 허겁지겁 달려와 기속말로 속삭였다. 나리, 도련님을 살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몸종은 전날 밤 김판서 대비한과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다. 김판서 나리께서는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판서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김판서 나님, 그가? 그는 누구보다 괴력날심에 혐오했던 이도 사랑을 부수고 무당을 보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하지만 몸종의 이야기는 분명했다. 어느 날 부엌에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던 불길이 김판서 나리께서 선번 들여다보신 뒤 거짓말처럼 꺼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를 따라나 보니 회색의 귀신과 마주한 채 꾸짖고 계셨습니다. 주인 나리께선 그 신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이 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친구다. 그런 짐을 지녔단 말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샤만이 그를 믿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는 곧장 진판서의 짐으로 향했다.
그러나 곧잘 묻지는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들의 덤세를 전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김판서의 손을 붙잡았다. 자네도 알지 않다. 내 아이는 내 전부야. 자네의 아들이라 생각해 줄 순 없겠나? 김판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판서가 자신의 기밀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눈치챈 듯 그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오래 침묵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자네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네. 좋다. 오늘 해시가 되면 결단을 깨끗이 쓸고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마련해 두게. 술과 단말, 붉은 명지실도 잊지 말게. 이 판서는 벗을 말대로 불밤 준비를 마쳤다. 불밤이 되자 김판서는 조용히 붉은 명지실 파래와 술병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절대 아무도 들어와선 안 되네. 자네만 문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듣게. 문이 닫히고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창틈 사이로 보인 것은 기이한 형체들이 김판서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붉은 사지를 묶인 채 심음하고 있었다. 너희는 이 집의 귀신들이지. 이 아이의 병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말하거라. 왜 이 아이를 kit밥하는 것이냐? 원원의 구덩이라 들끓는 흉측한 귀신들은 이 판서를 향해 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나 김판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명지실에 힘껏 움켜쥐자 귀신 하나의 사지가 산산조각 나며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이어 술병의 뚜껑을 열었고 또 다른 귀신 하나는 울부짖으며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제야 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었다. 1000년 전, 한 과부가 이 집을 찾았지. 보자기를 팔며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난뇌했지만 꽤나 아름다웠다. 이 판서는 그녀를 설한 밤으로 불러들였다. 김판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곧 버림받았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지.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녀는 외롭게 아이를 낳다 죽었다. 그 여인의 혼이 지금도 이 짐을 떠돌고 있던 것이다. 질신은 그렇게 끔찍한 기억 속에서 불쑥 고개를 들었다. 이 판서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리했단 말인다. 내가 그 아이와 여인을 죽인 것이란다. 그날 이후 김판서는 말없이 돌아났다. 아들의 병은 기적처럼 조금씩 나아졌고 몇 달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판서는 날마다 꿈속에서 귀신의 기면과 키 묻은 치마 자락을 보게 되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한다. 귀신이 아니다. 그녀는 내 지혜의 천사입니다. 과부는 도자기를 조심스레 펼쳐놓고 그릇마다 먼지를 닦아내며 정성껏 지면했지만 그 앞에 선 이 판서의 눈은 그릇이 아닌 과거의 몸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눈빛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말을 나누는 척하던 그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과부에게 달아섰고
오반비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며 욕정을 드러냈다. 그만두십시오. 제발. 과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판서는 눈이 뒤집힌 짐승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과부는 바닥에 놓인 도자기를 집어들더니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스스로의 가슴을 베어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잘릴 설정을 그대로 이판서의 얼굴에 던졌다. 끈적한 피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점심이 순간적으로 훈리해졌다. 그러자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 조르기 시작했다. 밤이 나를, 이 몸을. 과불은 점점 숨이 끊어지며 쉼없이 늘어졌고 이판서는 그제야 눈을 부릅뜨며 살인을 저질렀음을 자각했다. 뻑하지. 이런 일이. 두려움에 빠진 그는 황급히 그녀의 시신을 시체 구멍으로 끌고 가 처박아 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은 다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그의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귀신이 나타나 가리킨 곳을 따라 시체 구멍을 파보니 그곳에는 가슴이 도려진 채 처참하게 죽어있는 과거의 시신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그녀의 두 눈을 살아있는 듯 이판서를 향해 뜨겁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의 넋을 잃은 이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뒤편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아! 아들의 단이었다. 그곳에 달려간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굴을 부여잡고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버지, 아버지, 제 얼굴이. 썩어가는 듯한 그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도자기 조각으로 꼭꼭 찔러 놓은 듯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있었다. 김판서는 곧바로 붉은 명주시 한 파래를 풀어 그의 몸 위에 던졌다. 그러자 실이 몸에 감기듯 조여지며 그 위로 귀신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긴 머리에 피투성이 얼굴, 잘린 가슴이 저승의 한처럼 붉게 부풀어 있었다. 너는 누구냐? 김판서가 미쳤다.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나는 이 집의 죄악이야. 너희들 중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이판서의 아들에게 달려들었고 그 얼굴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만둬. 멈춰. 김판서는 주저없이 실을 움켜쥐었고 귀신의 실에 위에 조여지며 형체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아, 내 억울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기면과 함께 조각난 염원은 술뼈 안으로 흡수되듯 사라졌다. 끔찍한 광경이 뜬다고 나서야 이판서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아들은 지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한쪽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흰뼈가 드러난 흉측한 상처뿐. 그 상처는 저마치 그가 과거 과거에게 던져진 피 묻은 살점이 닿았던 자리였다. 이판서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김판서의 집을 향해 걸었다. 밤이 짚어가는 시각, 그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속에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더러운 치고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이 또알이 틀고 있었다. 하지만 도착한 김판서의 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뜰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있는 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 위엔 무언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바로 혀가 길게 늘어진 채 철사에 감긴 목으로 매달려 죽어있는 김판서의 몸종이었다.
그는 친구의 능력을 세상에 알렸던 대가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그 시신 아래에는 한 장의 피 묻은 종이 쪽지가 바람에 나고 끼고 있었다. 세상엔 알아선 안 되는 일이 있는 법이다.